네, 전월세 거주를 4년간 보장하고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됐습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하자 통합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의 국정과제 입법 드라이브 지난주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이 돼서 시행되기까지 48시간도 걸리지 않았는데 여당은 지금 계속해서 지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말씀하신 대로 속전속결, 속도전입니다. 매우 이례적인데요. 법사위에 상정해서 본회의 처리하고 그리고 국무회의 또 의결하고 관보 게재하는 데까지 이틀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네. 이 얘기는 굉장히 지금 정부 여당이 절박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전월세 시장이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정책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난 89년도에 1년 전세 기간을 2년으로 법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할 때 한 1년 정도 소요가 됐는데 그러면서 30% 이상 전세값이 폭등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책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겠다라는 판단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의 변화된 지형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76석의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19대, 20대 때도 이 법을 처리하고 싶었는데 소수당의 한계 때문에 처리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역시 이렇게 처리한 데는 강력한 민심의 지지,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그런 것이 있고 핵심 지지층들의 서민들의 지지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이런 속도전을 낸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장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박근혜 정권 때 17번의 부동산 대책,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벌써 22번의 긴급 처방적인 부동산 대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파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만큼 우리 부동산 문제가 집권 여당과 청와대에 상당히 큰 압박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라도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일사천리로 이것을 이제 처리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현재 어떤 민심을 좌우할 그런 바로미터가 될 것이고 특히 이제 여론적인 악화가 상당히 지금 커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해서 약간의 주춤거리게 만들고 그리고 향후 입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훨씬 제도화된 그런 부동산 입법화 과정을 하려고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중요하게 빠진 것은 야당의 존재가 없었다는 겁니다. 야당과의 어떤 협치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상임위도 열려서 모두 여당이 지금 독식하고 있고 그리고 청와대 지방 정권 거의 모두가 지금 민주당 정권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수 야당의 어떤 그런 존재감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동산 문제가 이제 쉽게 잡히면 좋은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잡힐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잡히면 지금까지 22번의 그런 부동산 대책을 내놨을 리가 없을 것이고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모든 걸 책임을 질 정도까지 간다면 그때 가서 또 야당의 어떤 탓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너무 빨리 가는 것도 좋지가 않다. 조금 한두 텀 이렇게 늦게 가더라도 협치의 모습을 띠는 것이 좋은데 지금 봐서는 176석이라는 국민들이 총선 민의를 보여준 것은 거대 여당이 그동안에 못해왔던 것을 마음껏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야당의 의견이라든가 그리고 보수적인 지지층들의 어떤 의견 이런 것들을 좀 받아서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하라는 것인데 지금 같아서는 상당히 너무 빠른 감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결과 또한 상당히 우려스럽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당장 4일 본회의에서 또 민주당이 남은 부동산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일단은 좀 지나치게 좀 힘으로 밀어붙인다. 야당에서 반발이 좀 센데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내부에 뭐 우려의 목소리는 거의 없어요. 농내 의원이 약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가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질타를 받으니까 다시 본인도 입장을 번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야당의 존재감이 21대 국회 때 너무 없어요. 제1야당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반대가 아니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2+2, 그래서 세입자들 2년 플러스 2년을 더 보장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야 되는 거예요. 통합당은. 아니다. 2+1이라든지 아니면 2+2 뭐 6년이라든지 또는 그리고 임대료 상한을 5% 한다면은 5%가 너무 적다. 10%로 하자. 아니면 너무 높다. 3%로 하자. 그런데 안은 없고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초에 21대 원 구성 때부터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8개 상임위를 다 민주당이 가져가는, 또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목소리를 전혀 못 내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불참하는, 그리고 표결에도 불참하는 집단 퇴장의 모습만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과연 이러한 통합당의 모습이 제1야당의 모습인지, 그리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한정당의 모습인지, 그리고 앞으로 국민들이 볼 때 정권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수권 정당의 모습인지, 이런 건 아니다. 그러면 통합당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역시 국민들이 아파하는 곳이 뭔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의제를 선점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이다, 뭐 기본소득이다, 긴급재난기금을 지원한다, 이런 의제를 선점하는데 거꾸로 통합당 의제를 선점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제를 선점 당할 것이 아니라 의제를 선점해야 된다. 그리고 의제를 선점함과 동시에 정책적인 대안을 꼭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그걸 입법화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들이 통합당에 대해서 뭔가 신뢰할 수 있고 이제는 좀 변화됐구나. 그런 신뢰를 가질 때 표를 주고 지지를 하고 정권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의 통합당 모습은 20대 국회 참패했던 그런 모습과 똑같아서 상당히 미래가 좀 어둡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히려 지금 통합당의 대응 전략을 좀 짚어주셨는데 지금 뭐 통합당이 원내에서도 이 거대 의석수에 밀려있기 때문에 딱히 투쟁할 수단도 없고 원외로 나가자는 거기에도 부담이 있어서 일단은 원내 투쟁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이게 앞으로 어떤 대응 방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통합당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무대응이 대책이 가장 좋은 최상의 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방금 정책적 대안이 없다고 했는데 왜 뭐 통합당도 과거에 박근혜 정권 때 그 전도 집권 정당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없을 리가 없고 민주당은 진보적인 어떤 계층을 향해서 상당히 강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통합당은 보수적인 그런 유권자들을 향해서 강한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끊임없이 정책 대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당 국회에 들어가서 논의를 하면 민주당에 의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수에서 밀리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단적인 예로 원구성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국회가 법사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관행에 따라서 이제 해왔는데 그 자체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소수 정당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원론적으로 표결을 한다고 해도 18석을 민주당이 가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이 아닌가 싶고 우리 정치학의 이론에 보면은 유권자에 대한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자세를 보면은 이렇게 변해갑니다. 처음에는 정치에서 이탈하는 탈정치화 과정을 겪고 그다음에 정치에 극렬적으로 반대하는 반정치화 과정을 겪고 그다음에 정치적 무관심 단계로 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집안의 어떤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정치를 대하는 유권자의 관계도 무관심의 단계로 가는 것이 가장 무섭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보수 정당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어떤 자의적으로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뜻도 되지만 아니면 그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민주당의 모든 국정의 실패의 책임 그리고 대통령이라든가 민주당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글로벌 세계에서 우리 경제라든가 이런 것을 글로벌 경제가 나빠지는데 우리만의 독일의 방망이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제적인 경제적 실패 이런 것들도 민주당 정권이 다 책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협치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미 그런 단계는 상당히 저는 너무 섰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과연 통합당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장애투쟁 시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SNS 시대 그리고 뉴 미디어가 지금 주도하는 이런 시대에서 장애투쟁 같은 경우는 유권자가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밖에 없고 그리고 발목 잡는 야당 프레임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차라리 무대응으로 가자. 그리고 자강론을 해서 내부적인 당명도 바꾸고 정강정책도 바꾸고 해서 새로운 집권을 대비해서 조용히 준비하는 그런 전략을 갖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탈정치와 반정치와 무정치화해서 무정치 그 전략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좀 첨언을 하면요. 무대응을 하면 할수록 제1야당의 존재감은 없는 거죠. 국회라는 합법적 투쟁의 공간이 있는데 지금 이걸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상임위의 소위를 구성하는데도 불참을 했어요. 소위원장 자리를 그렇습니다. 잡달라고 그리고 안건이 마음에 안 들면은 안건조정위원회에다 또 문제제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필리버스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일절 안 하고 집단 퇴장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볼 때는 국민들로부터 대한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예를 들면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 103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DJ 같은 경우는 과거에 새정치 국민회의를 만들 때 65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총선에서 79석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79석을 가지고 결국은 정권을 뺏어왔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결국 정권을 뺏어왔느냐?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한 거죠. 국민 바라보고 정치하고 DJP 연합해서 결국은 정권을 가져왔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는 우리는 103석밖에 안 된다. 상대는 176석이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는 더 이상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말로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진취적인 정당을 주장하면서 변화를 얘기했는데 지금 하는 행태는 구태로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장애투쟁 카드까지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얘기는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얘기고 만약에 장애투쟁으로 갈 경우는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완전히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국민들을 바라보는 변화된 그런 정치, 진취적인 정치를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통합당의 고심이 참 깊은 가운데 어제 통합당의 초선 의원 윤희숙 의원의 존재감이 참 강렬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5분 연설에서 이 임대차 3법이 가져올 후폭풍을 경제 전문가로 좀 조목조목 잘 짚어냈다라는 평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뭐 과거 같으면 이제 장애투쟁 그리고 단식 그리고 국회에 가서 결사 반대 그런 것이 이제 야당의 단골 무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이제 그런 걸 하면 국민의 어떤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 하면 어떤 프레임, 뭐 예를 들어서 발목 잡는 야당 이런 프레임 이런 것에 이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제 뭐 레전드 연설이라고 이렇게 이제 호평을 하고 또 일종의 저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은 아니죠. 이렇게 이제 비판적인 그런 논평도 한 것을 봤는데 그겁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해놓고 임대차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세 매물이 사라지면 결국은 임차인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고성과 막말 없이 야당도 여론의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어떤 긍정적인 새로운 모습을 저도 뭐 TV를 통해서 잠깐 봤는데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지 아니면 정치를 지금 처음 했기 때문에 좀 서툰 면이 있는 건지 그것은 이제 잘 모르겠지만 서초가 고향이고 뭐 콜롬비아에서 경제학 박사도 했고 통합당의 어떤 경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경제 전문가가 경제 전문가라면
국가의 어떤 경제 체계라든가 경제 원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 경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아니고 서민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종의 이거에 대해서 박수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지 않았나. 정치는 결국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서민이라는 것은 다양한 직군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직군들이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프로파간다의 아주 기본적인 건데 과거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도 잠바 입고 자전거 타고 하는 것들 선민기법입니다. 우리가 상당히 좋아하고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냥 모내기 하러 다니고 이런 것들이 선민기법이라는 것은 서민의 눈에서 서민의 아픔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감의 정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배경적인 것은 뭐 차치하더라도 그런 단면적인 모습을 보고 일정 부분 환호하는 분들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판단이 합니다. 네, 지금 이게 이 부분이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고 여론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제 박범계 의원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연설 직전만 해도 주택이 2채였는데 평생 임차인인 것처럼 좀 이미지를 가공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내놨는데 이런 비판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사실관계 팩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본인이 연설을 시작할 때 저도 임차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7월 초까지 윤희숙 의원이 2주택 그러니까 다주택자였어요. 네네. 그런데 한 채를 정리를 한 거예요. 왜 정리했냐면은 시민사회 단체에서 다주택자들은 기저이라든지 또는 국토교통이라든지 이런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임에 있으면 안 된다. 네. 라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채를 본인이 정리한 거예요. 당초에는 본인이 서울 성북구에 한 채, 그리고 세종시 한 채 있었는데 세종시에 있는 집을 처분한 거죠. 그러면 연설할 때는 무주택자였느냐, 유주택자였느냐면 1주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임차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무주택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집을 한 채 갖고 있습니다만은 서울 서초에 저도 임차인으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구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전세를 그러니까 살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집이 한 채 있긴 하지만 저도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팩트예요. 근데 반쪽만 얘기한 것은 진정성이 상당히 의심되고 어떻게 보면 위장연설이라는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레전드 연설이라고 그래서 이 연설문 전문을 조목조목 제가 좀 읽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굉장히 공포를 조성한 건 있어요. 뭐 전세 시대가 소멸될 것이다. 전세 대란이 올 것이다. 혼란이 올 것이다. 그렇지만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정확한 자기의 주장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후반부에 보면은 이분이 대변한 게 누구냐면은 다 임대인들만 대변한 거예요. 첫째,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자. 그리고 둘째, 임대 소득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십억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들에 대해서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즉 이 얘기는 무주택자 서민을 위한 그런 연설은 전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강남 부자들만을 위한 연설이었다. 그런데 이런 연설이 서민들의 강렬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그런 평가에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결국은 이 윤희숙 의원의 연설은 본인의 지역구, 그러니까 강남 서초에 있거든요. 서초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남 대변인의 연설이었지 무주택 서민을 대변하는 그런 연설은 아니었다. 그리고 여기에 열광하는 통합당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의원들의 평균 부동산 재산이 20억이에요. 민주당은 10억이니까 2배 높고 우리나라 평균 국민들 한 3억이니까 7배 정도 높거든요. 그래서 이 연설에 열광했다는 것은 역시 통합당 같은 경우는 부자 정당이구나. 그리고 통합당 의원들은 부자 정당이라는 그 집단의 일원이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연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앞서 뉴스에서 좀 전해드렸는데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고위 참모들에게 1가구 1주택 지침을 좀 강력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여전히 청와대 참모 8명이 좀 다주택자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좀 신규 고위공직자를 임용을 할 때
주택 이 다주택 여부가 어느 정도 좀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최근에는 뭐 무주택자를 국세청장 후보자죠. 무주택자를 청장 후보자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시대가 민주화 이후에 지금은 이제 권위의 수평화에 들어갔기 때문에 권력과 과거 같으면 권력과 돈, 명예 그것이 동시에 따라온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시대 물론 모르겠습니다.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그런 자본주의 원래 주류들의 어떤 그런 것과 우리와는 약간의 이제 다른 그런 이제 시각적인 측면에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우리만의 이제 특별한 문화를 봤을 때는 우리는 물론 뭐 제왕적인 그리고 유교적인 그런 문화가 이제 싹 터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권력과 명예는 같이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돈과 권력은 같이 가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성숙돼 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집값 파동, 부동산 파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관인 뭐 예전에 노영민 비서실장도 청주 걸 먼저 처분하고 그리고 강남 걸 처분한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결국은 두 채를 다 처분하게 됐고 뭐 이런 것들은 그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정치라는 것은 시대 정신을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부동산 특히 집값 상승이라는 것은 공직자가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한 채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는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준 것이고 앞으로 공직 임명에도 마찬가지로 이주택자 이상은 공직에 취임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저 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돼서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시 유지가 49%, 세종시 이전이 42%로 나왔습니다. 이게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반대 여론이 더 우세한 건데 그 2003년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그때 결과를 보면 찬성이 44, 반대가 43. 이때가 오히려 더 팽팽했거든요. 이 지금의 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처음에 여론조사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처음에 여론조사에서는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의 유권자가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반응을 한 것은 충청권 유권자가 아니었을까. 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집값 문제에서 부동산 파동에서 이 대책으로 이렇게 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이 집값이 상당히 너무 폭등을 하니까 차라리 수도를 세종시로 옮겨서 하면은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보면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던진 건데 네. 그 후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유권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적인 그런 감정을 갖지 않느냐.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누구나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떤 대의 명분을 가지고 하는 건데 만약에 민주당이 수도권 민심을 일정 부분 지지 철회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충청표심 그리고 어떤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대의를 가지고 간다면 그대로 추진을 할 텐데 최근에 그린벨트 해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쑥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던져보고 여론적 지표가 낮으면 다시 회수하는 것이 정치의 생리입니다. 여론적 지표가 계속 낮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진한다면 상당히 무모한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 정치는 여론 정치라고 얘기를 하고 여론적인 그런 조사 방식도 상당히 과학적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 여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아진다면 지지층이 낮아진다면 정기국회 이후에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아젠다가 행정수도인데 이 행정수도 이슈가 조기에 과열된 것이 조기에 꺼질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예, 행정수도 이전 관련 말씀 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자면
민주당 차기 당대표 후보들의 이 합동연설회 경남 창원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저희가 뉴스 초반에 이 연설 내용도 잠깐 들어봤었는데요. 새 후보의 좀 각각의 포커스가 다릅니다. 이낙연 후보는 남은 4개월이었고 김부겸 후보는 내년 보궐선거, 또 박주민 후보는 주어진 2년의 시간을 강조를 했습니다. 경남 지역의 표심 어디로 향할 것으로 예측을 좀 하시는지요, 배 교수님? 경남 지역의 표심이 뭐 따로 움직이는 않고요. 부울경 같이 움직이겠고 또 네. 부울경도 전체 민주당원들의 민심과 함께 움직인다고 봐야 돼요. 중요한 것은 민주당 전당대회 룰을 보면은 민주당원들이 결정권을 갖도록 돼 있어요.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 국민 여론은 10%, 나머지 90%가 당원 의사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당원 여론 조사를 하면은 이낙연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어요. 그래서 54대 1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대락, 어차피 대세는 이낙연. 이 이낙연 대세론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앞으로 한 결과와 관련해서 4가지 시나리오가 전망이 돼요. 첫 번째로는 뭐 황금 분할이라 해가지고 5대 3대 2.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50%, 그리고 김부겸 후보가 30%, 박주민 후보가 20%. 이걸 이제 가장 민주당원들은 이상적인 결과치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6대 3대 1. 이낙연 6, 그리고 김부겸 3, 박주민 1. 그리고 6, 2, 2. 그러니까 이낙연 60%, 김부겸 20%, 박주민 20%.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4, 4, 2. 이낙연 40%, 김부겸 40%, 박주민 20%. 그렇지만 아까 여론조사를 보고 또 대세론을 보면은 어차피 큰 흐름은 이낙연 대세론으로 가니까 제가 볼 때 전당대회가 뭐 순위가 바뀌는 그런 이변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고 50%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낙연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50% 이상을 득표하느냐, 50% 이하를 득표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여기에 출마한 것은 당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당권 이후에 대권을 겨냥해서 가는 건데 만약에 50% 하반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낙연 대세론을 계속 대선전에서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동력이 오히려 약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든지 50%를 넘어서 강력한 지지로 당선이 되기를 원할 텐데 그 결과는 뭐 민주당 당원들의 선택에 달려 있으니까 네.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